샬토 코플리 주연의 테드 K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실제 인물인 시어도어 카진스키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일명 유나 바머라고 불리우는 테드 카진스키는 왜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유망한 학자에서 테러리스트가 되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투디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 유명한 테드 카진스키군요. 그렇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게 또 체포된 지 슬슬 30년 다 되어 가다 보니까 좀 잊혀진 감도 있죠. 체포된 때가 그 1990년대죠? 예, 그 1996년입니다. 워낙 유명한 테러리스트다 보니 이게 공중파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다뤘었고요. 영화 및 드라마 시리즈로도 이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본명은 시어도 카진스키인데 왜 유나바머라고 부릅니까? 일단 사제 폭탄을 이용한 폭탄 테러범이어서 바머고요. 대학과 이제 공항 항공사 위주로 이제 테러를 해가지고 유니버시티와 에어포트에서 따와서 FBI가 붙인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테러리스트들이나 범죄자들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칭해서 부르고 그런 경우 많죠. 왜 조디악 킬러 같은 거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용팔이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조폭들 이름 많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예. 조폭도 단체 이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무튼 이렇게 별명을 붙이는 거는 언론에서도 지어주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범죄자에게 이렇게 별명 붙여줘서 유명세 있게 만들면은 모방 범죄 등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알기로는 꽤 오랫동안 테러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예, 1978년부터 1995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폭탄 테러를 일으켰어요. 23명에게 중경상을 입히고 3명을 살해한 정말 중범죄자입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알려진 악명에 비해 사망자 수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기간이나 또 이런 거 비교해봐서도요. 예. 사실 미국의 연쇄살인범 중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 시어도 카진스키보다 덜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카진스키가 상대적으로 테러의 강도가 낮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초기에는 폭탄의 수준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중상자가 적었지만 갈수록 이제 폭탄도 정교해지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위력도 강해져서 결국 사망자들도 발생을 했고요. 비행기 폭탄 테러도 시도했었습니다. 비행기 폭탄 테러까지 시도했었어요? 아시다시피 비행기 사고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사망자 수로 이런 연쇄 살인마들의 명성을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유명한 건가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원래 저런 흉악범들이 평소에는 점잖고 평범하다는 얘기는 많이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이코패스들이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시어도 카진스키는 천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났었다는 거. 예, 이게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신의 기고문을 실으라고 언론을 협박을 해서 결국 이게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공개가 됐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선언문입니다. 굉장한 천재였는데 자신의 생각을 담은 내용을 실으라고 테러를 일으키고 공개된 내용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건가요? 예. 정말 무슨 영화나 만화 같은 데서 보는 듯한 내용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클래스가 됐다고 할 수 있는 뛰어난 천재가 자신의 사상과 신념에 주와 입마되어서 테러를 일으킨다는 내용의 이런 창작물들 좀 많지 않습니까? 많죠. 이거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이 시어도 카진스키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보면 성장 환경 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유나바머의 환경은 어땠나요? 폴란드계 이민 가정 출신이고요. 1942년 시카고 출생입니다. 나이가 꽤 드셨네요. 예, 이제. 예. 가정 형편은 좋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또 자녀 교육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집에 서재를 갖춰놓고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년기 시절에는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이제 활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IQ 지능 지수가 167이었어요. 167이요? 예. 167이다 보니 이제 학년을 뛰어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좀 교우 관계가 좀 원만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면 정말 머리 좋아서 월반하고 그런 학생들이 적응을 잘 못하고 위축돼서 재능을 잘못 펼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례들 좀 많이 있죠. 주위에서의 기대라든지 그런 시선 등이 부담되거나 또 이제 과잉 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재능을 좀 못 펼쳐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실제로는 사실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은데 교육열이나 욕심이나 아니면 그런 오해 등으로 인해 무리한 월반이나 유학 등을 했다가 따라가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들도 이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죠. 아무튼 이제 카진스키는 16세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16세 하버드 대학이요? 예, 월반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학을 전공을 했고요. 이후 미시건 대학교에서는 이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 당시 그 주변 지도 교수들도 그 굉장히 그 카진스키를 높게 평가했다고 하고요. 그 능력대로 그 1967년에는 24살의 나이로 그 UC 버클리 개교 이래 그 최연소로 그 조교수가 되었어요. 최연수 조교수라 대단하네요. 천재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본인은 그 대학원 생활에는 이제 크게 만족을 못했다고 해요. 또한 그 UC 버클리에서의 그 교수 활동은 그 평가가 안 좋습니다. 그 교수 생활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별로 열의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그 2년 만에 그 사직서를 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학과장이라든지 뭐 부총장이라든지 이런 주위 사람들이 이제 만류했다고 했지만 그 다 뿌리치고 그 가족들과 같이 살면서 그 동생 그 데이비 카진스키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그 동생 데이비 카진스키가 이제 관리자로 일하는 그 공장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아니 그 왜 갑자기 가족들에게로 돌아간 겁니까? 글쎄요, 그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여기서 그 한 여직원을 짝사랑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사람 관계는 좀 원만치 않다 보니까 이런 쪽은 좀 약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고백을 했다가 차였다고 합니다. 이게 큰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때 충격이 컸는지 회사 막 그 여기저기에다가 그 해당 여직원에 관한 안 좋은 내용들을 막 낙서를 막 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 결국 이러고 다니니 그 동생 그 데이비 카진스키가 보다 못해서 그 형 시어도 카진스키를 이제 해고를 합니다. 야,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그 산속에 혼자 이제 오두막을 짓고는 그 문명과 이제 거리가 있는 생활을 했어요. 그 수도, 전기 이런 것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작은 오두막에서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나는 자연인이다 이 생활을 했는데 그러는 와중에서도 그 틈만 나는 대로 이제 그 근처의 도서관에서 이제 뭐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무슨 그 입산수도 하는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그 유명한 그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비트겐슈타인도 한때는 그 산속에 오두막 지어놓고 뭐 몇 년간 그 자연인 생활한 것도 뭐 유명한 일합니다. 그러면 맞네요. 예, 예. 아무튼 여기서 그 후에 그 자신의 선언문에 영향을 주게 되는 그 여러 학자들의 저서들을 그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갖게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지내다가 1978년부터 그 본인 스스로 독학해서 만든 그 사제폭탄으로 그 뭐 교수라든지 그런 뭐 박사 등의 그 지식인들이나 그 항공사에 그 폭탄을 실은 우편물들을 이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사제폭탄을 혼자 만든 것도 대단하긴 한데. 예, 예. 아니 그 왜 멀쩡한 것 같은 사람이 저렇게 됩니까? 그 카진스키가 그 대학 시절에 그 헨리 머레이라는 그 하버드 심리학자 교수가 그 주도하는 실험에 참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헨리 머레이가 그 악명 높은 그 미국 CIA의 그 불법 세뇌 실험인 그 MK 울트라에 관여된 사람이에요. MK 울트라요? 아니 그건 또 뭡니까? 불법 세뇌 실험이요? CIA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한동안 그냥 그 전설로만 놔둘던 내용이었는데 1990년대에 이게 사실로 드러나가지고 그 당시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던 그 미국의 흑역사예요. 그 이거는 이것만으로도 내용이고 엄청나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 실험이 이제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후 그 체포된 후에 그 재판을 받게 됐을 때 이제 카진스키 측 변호사는 이 실험 때문에 이 카진스키의 그 정신 상태가 안 좋아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호를 했는데 정작 카진스키 본인이 그 실험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친 것이 없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양심적이네요. 그럴 수도 있고 그 자신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하여간 그 1978년부터 그 1995년까지 그 총 16번의 그 폭탄 테러로 인해서 그 사상자가 막 발생을 했고요. 이 중 다행히 뭐 2번은 그 폭탄을 해제해서 터지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1979년에는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그 보잉 727개도 테러를 했는데 다행히 이때는 그 큰 폭발이 아니어가지고 그 인명 피해는 없이 12명의 승객만 그 폭탄에 의한 그 연기 흡입에 관한 그 치료만 받았습니다. 그 폭탄 테러를 한 횟수에 비해서는 그나마 사상자가 많이 안 나온 게 정말 다행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저 때가 그 세 번째 테러 시도였거든요. 그 보잉 727 말씀이시죠? 예, 예. 이때 그 특정 고도에서 터지도록 그 고도계까지 만들어 달았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예. 그 후 그 또 이제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그 사장인 그 퍼시 우드에게도 이제 폭발물을 보내서 이제 화상을 입게 했고요. 그 첫 사망자는 그 테러 시작 7년 만인 그 1985년에 그 컴퓨터 가게 주인인 그 휴 스크러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첫 번째 그 사망자가 됐습니다. 이후 그 1987년부터 그 1993년까지는 또 이제 테러가 없다가 그 1993년부터 다시 그 4건의 테러를 또 자행을 합니다. 이때는 그 컴퓨터 관련 종사자들도 그 타겟으로 삼았고요. 이 과정에서 또 이제 2명의 사망자가 더 발생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 그 현상금도 이제 그 100만 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테러를 저지른 것 같은데 경찰이나 그 FBI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 이게 그 프로파일링 쪽에서도 좀 흑역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당시 프로파일러들은 그 한 90 정도의 IQ에
저항력이며 그 폭발물을 만들 수 있는 직종의 그 블루칼라 종사자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는데, 완전 잘못 짚었군요. 그렇죠. 이 카진스키는 고학력에 고지능 지수에 독학으로 폭발물을 만든 거였으니 완전 다 빗나간 거였지요. 또한 직장의 원한을 품고 이런 짓을 했을 거라 예측했지만 카진스키는 본인의 사상과 신념에 따라 저런 범죄를 저지른 거죠. 보통 영화나 미드 보면 그 프로파일러들 대단하게 나오던데 저렇게 다 틀렸단 말입니까? 예. 그만큼 게 당시로서는 정말 그 예상치 못한 유형의 범죄자였던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좀 더 유명하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결국 어떻게 잡은 건가요? 그 전술했듯이 그 마지막 테러 후에 그 뉴욕타임즈에다가 이제 그 자신이 쓴 선언문을 보내면서 그 뉴욕타임즈나 그 워싱턴 포스트 같은 이런 좀 대형 신문에 그 내 기고문을 실지 않으면은 계속 테러를 할 거라고 이제 협박을 했어요. 이 당시 이게 그 굉장한 딜레마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테러와의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들과 또 FBI 내부에서도 자신들의 수사 능력이 이제 부심받게 되는 일이니까 그 내부적인 반대 여론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FBI 수뇌부 측에서는 이걸 공개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이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도 그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더 불러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카진스키 주문을 들어줄 것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신문에 그 선언문을 실으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저 선언문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발목을 잡았는데 그 앞에서 언급했던 그 동생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데이비 카진스키. 이 동생이 이 공개된 선언문을 보고는 자신의 형이 1978년부터 이제 왕래가 없는데 이 선언문이 자신의 형의 문체와 비슷하다고 이제 FBI에 신고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후 FBI는 카진스키를 이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그 2달 동안 수사를 한 끝에 그 결정적인 증거들인 그 선언문의 원본과 그 4,000페이지 가량의 원고 그리고 이제 그 사제 폭발물들이 있는 그의 오두막 거처를 급습을 해서 결국 그 1996년 4월 3일 그 몬태나주 링컨에서 이제 카진스키를 체포를 합니다. 결국 그 가족 제보에 의해 잡혔군요. 예. 그 FBI가 그 선언문 공개를 주장한 게 효과를 본 셈이네요. 네, 그렇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 FBI가 내걸었던 그 현상금 100만 달러는 그 신고했던 이 동생이 받게 되었는데 그 동생은 이제 그 금액을 거의 다 그 유족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사형만은 안 받게 해달라고 이제 선처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1998년에 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까지도 복역 중에 있습니다. 잡혀서 그 다행이긴 합니다만 왜 그랬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카진스키는 그 많은 책을 읽고 그 본인의 그 경험과 그 신념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기술 발전은 결국 인간성을 훼손하고 사회를 망가뜨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기술 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테크놀로지, 즉 그 기술에 종속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그 자신의 신념을 알리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인데 그 신념을 바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언문 산업사회와 그 미래 그 선언문을 통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산업사회와 그 미래. 그게 선언문 제목인가요? 예.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일단 이 선언문은 그 약 35,000 단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그 232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단에는 이게 또 번호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 내용 중에는 이제 뭐 특정 문단, 뭐 60번 뭐 문단을 참조하라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그 36개의 각주가 있고 이 뭐 논문이나 정식 서적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문헌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책으로 치면 약 한 100페이지 정도 되나요? 예, 한 120에서 한 140페이지 정도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일련의 테러들과 그 이 선언문의 집필은 그 카진스키 혼자 단독으로 행한 것이지만 이 선언문에서의 그 화자는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저 혼자가 아닌 그 조직단체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뭐 그런 의도도 있겠고 뭐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이 책은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제가 보기에는 크게 한 3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3가지 구성이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그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현대 산업 기술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래서 인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3가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주 보는 좀 특이점 뭐 이런 기술 관련 책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예, 그렇긴 하죠. 제목들이. 예, 좀 뭐 반대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책의 후속작도 있어요. 그 2016년에 그 옥중에서 집필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기술적 특이점 얘기도 나옵니다. 아, 정말요? 예. 이 책 출판 당시에는 그 뭐 특이점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긴 했는데 하여간 이 선언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드 카진스키는 자신의 선언문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테러를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그 선언문에는 어떤 내용이 실려 있을까요?
그의 주장은 과연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투디입니다. 그 저번 시간에 그 시어도 카진스키, 일명 그 유나 바머의 행적과 테러를 저지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예. 오늘은 그 테러를 일으킨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선언문, 산업사회와 그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선언문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이 시어도 카진스키는 사람을 살해한 중범죄자라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 내용이 어떠건 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미국에서도 가장 등급이 높다는 최악의 교도소인 ADX 플로렌스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는 것을 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ADX 프로레스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까 지금? 예. 미드 같은데 많이 나옵니다. 등급이 아주 높은 죄수네요. 예, 슈퍼맥스 교도소입니다. 그럼에도 이 선언문 내용을 왜 소개하냐고 하면은 이 저자가 이제 극단적 테러리스트였던 만큼 이 선언문도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그런 것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하거나 타당하게 평가하는 견해들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러리스트라는 걸 유의해 주시고요. 그럼 이 선언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이 선언문은 이게 공개된 문서다 보니 서적으로도 출판되어 있지만 인터넷에도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은 많이 널려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책의 내용을 저는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현대 사회는 산업화되면서 많은 문제를 낳았고 앞으로 미래는 더욱더 기술 발전으로 인해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 명백하므로 그렇게 되기 전에 이러한 시스템을 붕괴시켜야 한다. 이런 것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주장은 그전에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그건 맞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주장들은 있어 왔어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 같은 사람도 현대 소비사에 대한 비판으로 유명했고요. 더 멀리 보면은 예전 장자크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은 이와 통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도 할 수 있죠. 일단 카진스키가 말하는 현대 산업사회의 문제점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요? 예, 일단 이 책은 산업부터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재앙이었다로 시작을 합니다.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재앙이었다. 처음부터 딱 반기술주의자다운 문장인데요. 예.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결과로 이제 개인의 자유, 즉 자율성과 이제 결정권은 점점 이제 상실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과거와 다르게 현대 사회에서는 도시의 규모는 이제 매우 커졌고 이러한 이제 인구 과밀에 의한 스트레스의 발생은 사실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건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층간소음의 문제 같은 것도 과거에는 없던 문제 아닙니까? 예. 이런 것도 인구가 밀집해서 빌라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들이 생겨나면서 생긴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카진스키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예시를 또 드는데 자동차를 예로 듭니다. 과거에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개인의 운송수단은 걷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물론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도 마차, 인력거 등도 있었지만 주된 이동 방법은 도보였지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교통법규라는 것도 없었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은 자신의 행동 반경 안에 다 있었겠지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자동차가 도입될 때를 보면은 자동차가 도입되면 이것은 인간의 자유를 더 늘릴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자동차의 도입은 인간의 자유를 더 제한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차가 있으면 어디든 원하는 곳을 더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더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하지만 자동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교통법규라는 게 생겨나게 되고 또 여러 의무 조항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운전면허, 자동차 보험, 면허갱신, 각종 차량 유지 비용 같은 거요. 그런 거 스트레스 받긴 하죠. 그렇죠. 또한 이제는 자동차는 선택사항이 아닌 이제 필수사항이 되어버린 겁니다. 쇼핑시설, 문화시설 등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아요. 자동차가 없으면은 내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도 이제 구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자동차로 인해서 얻는 유익한 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까지 부인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전기, 또 실내 양변기, 전화 등등 이러한 기술의 혜택을 어찌 반대할 수 있겠냐고 이제 반문을 해요. 단적으로 전화기는 장점만 있을 뿐이고 단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술로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많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인은 이게 인류의 행복 증진?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의 행복 증진이 아니면 그럼 뭐라는 겁니까? 이거 과학자들의 연구 동기는 이게 순수한 호기심이나 인류의 발전 같은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그 과학자들이 그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자신의 그 욕망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리학자나 곤충학자는 그 아이소프로필 트라이메틸메탄이라는 그 이름부터 이렇게 엄청 난해한 그 이런 화학 성분에 흥미를 가질까? 거의 대다수는 아닐 거라고 하는 거죠. 이름 진짜 대단한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곳에 호기심을 느끼는 것은 화학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화학자가 그 연구할 일자리를 잃게 되어서 보험 외판원이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화학자는 보험에 관련된 일에는 흥미를 가지겠지만 저 이름도 복잡한 그 아이소프로필 그 트라이메틸메탄에 대한 흥미는 없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삶의 만족을 이제 먼저 추구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류의 복지 같은 것도 이제 과학자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핵 발전소를 연구 개발하는 데 공헌한 그 에드워드 텔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이 핵발전소 연구 개발을 했을까?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정말 인도주의적인 사람이었다면은 어째서 이 사람은 수소폭탄 개발에 참여를 했을까라고 합니다. 결국 그 개인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꼭 먹고 사는 것에만 흥미를 가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온갖 그 덕후들 보면 자신의 본업이 아닌데도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이나 결과물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먼저 카진스키는 그 인간에게는 그 세 가지 유형의 욕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유형의 욕망이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만족되는 욕망, 매우 많은 노력을 해야만 채울 수 있는 욕망,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충족되지 않는 욕망,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중 세 번째, 그 노력해도 되지 않는 욕망, 이것이 많아질수록 좌절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건 당연하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건 많지 않습니까? 엄청 많죠. 그러니까 카진스키는 그 이러한 욕구를 권력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그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표, 노력, 달성의 세 가지와 나머지 하나는 뭐 모호하며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자율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현대 사회는 인간의 자연적인 욕망은 앞에서 얘기한 그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주로 차지하며 두 번째, 즉 많은 노력을 해야 겨우 달성할 수 있는 욕망은 점점 인위적으로 조작된 욕망이 된다는 겁니다. 조작된 욕망이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위적으로 조작된 욕망?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과거 원시 사회의 경우에는 그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은 두 번째, 즉 어렵고 힘들게 충족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는 이제 훨씬 수월하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지금은 직접 옷을 입거나 뭐 농사를 짓거나 사냥, 도축을 안 해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반면 그 두 번째 분류 같은 것으로는 사랑, 뭐 신분 상승 같은 것을 예시로 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충족하기에는 그 역부족이라고 해요. 잠시만요. 그 신분 상승이야 그렇다고 해도 사랑, 그 연애 같은 것도 신분 상승과 같은 급에 매우 많은 노력을 해야 얻어지는 겁니까? 본인이 그 연애에 미숙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또 그게 그 연애라는 게 또 손쉽게 되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사랑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그건 그렇죠. 예, 요즘 연애하는 거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따라서 어쨌든 손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따라서 그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그 기존과 다른 인위적인 욕구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인위적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욕구를 대리 충족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두 세대 전, 뭐 저희 할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존재하지 않던 욕구를 온갖 뭐 광고 등의 마케팅으로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그것을 쫓게 된다는 겁니다. 그 현대 마케팅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도 갖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지금은 가져야만 하는 뭐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라면서 막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많죠. 예. 그래서 수입이 엄청나게 많아져도 항상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느끼게 만들고 결국 이것은 좌절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뭐 돈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고 뭐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없거나 뭐 덜한 사람들도 있죠. 사람마다 이 권력에 대한 욕구의 정도는 다르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굳이 그 기술 발전에 의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 이러한 소비 사회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이 산업화가 일조한 측면도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러한 욕망에 대한 충족을 이제 그 권력 과정이라고 칭하면서 이 자유라는 것은 이 권력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자유는 이제 권력을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권력이라는 거는 뭐 다른 사람 위에서 뭐 그들을 막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환경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력,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삶의 환경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력이라.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주어진 환경의 통제를 받는 것은 자유가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통제당하니까. 반면 그 자신의 삶의 환경이라는 것은 뭐 내 직업이나 뭐 사는 뭐 주거지, 뭐 여가 생활, 뭐 사람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한 자신의 선택, 즉 통제가 허용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반면 내가 아닌 타인, 그게 뭐 개인이건 뭐 어떤 조직이건 간에 어떠한 누군가가 우리에게 거대 권력을 행사할 때 우리는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 통제된 독재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저런 자유는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우리는 그 뭐 헌법에 보장된 그 몇 가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유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회의 그 개인의 자유는 저런 법률적인 것보다 경제적, 기술적인 것들에 더 좌우된다고 이제 주장을 해요. 경제적, 기술적인 것들에 의해서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어디나 CCTV가 있지 않습니까? 많죠. 각종 뭐 차량 블랙박스도 있고요. 네. 휴대폰, 뭐 인터넷 등등 뭐 각종 새로운 기술들에 의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뭐 조사만 하면 다 드러나요. 반대로 그 과거에 뭐 많았던 그 왕국들이나 도시국가들은 거의 다 독재 국가였지만 오히려 그 사회가 지금보다 더 많은 개인적 자유를 허용했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라는 것도 이거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일반 개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매스미디어는 거대한 조직이 갖고 있으며 그들이 통제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자신이 그 테러를 벌이지 않았으면은 어느 언론사가 자신의 선언문을 실어주고 어느 누가 이거 자기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겠냐, 세상에 알릴 수 있겠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묘하게 설득되긴 하지만 이건 뭐 자기 합리화 측면이 큰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일반 개인이 그 세상에 대한 이목을 끌고 이제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렇죠. 일반인이 뭐 언론이나 뭐 미디어를 통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사실상 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런 식의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사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아무튼 여기서 그 과거 그 국민당 당수였던 그 후한민의 말을 언급을 합니다. 한 개인에게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그가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이며 그의 공동체적 삶을 위해서 그러한 권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했다는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그러면서 카니스키 본인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대로만 누릴 수 있는 자유라면 그게 무슨 자유냐라고요.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마음대로 방종할 수 있게 놔둘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또한 그 본인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카진스키는 어떤 사람 본인이 난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있어라고 말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 충분한 자유를 누린다고 보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심리적 통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은 진정 자신의 욕구보다는 그 사회적 간섭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결론은 현대 산업사회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사람은? 예, 이런 거에 관한 그 자신의 주장들에 관해서는 또 이거에 관련된 그 여러 뭐 비판이나 뭐 비평에 관해서는 그 다음 편에 이어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진스키는 자신의 선언문을 통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점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왜 그의 주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투디입니다. 그 저번 시간에는 그 테드 카진스키의 선언문 산업사회와 그 미래의 그 일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예. 그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그 현대 산업사회는 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그 여러 통제를 받게 되어 그 인간의 자율성은 점점 감소하고 욕구도 충족이 어려워지고 통제를 받게 되어 그 좌절감이 커진다. 뭐 이렇다고 볼 수 있나요? 예. 이미 그 최근 그 몇십 년 동안 그 우울증의 그 급속한 증가가 이제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그 개인이 그 어떠한 그 언론과 같은 영향력을 끼치기 어렵다는 얘기도 그 전편에서 했었죠.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 최근에는 그 일반인들도 그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 같은 게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예. 저 선언문 집필 당시에는 뭐 지금과 같은 그 UCC나 뭐 SNS 등이 없던 시대였고 인터넷 즉 월드와이드웹도 그 초창기 때였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간과되어 있긴 합니다만 뭐 그렇다고 지금도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개인 혼자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죠. 뭐 구독자가 갑자기 수십만 그렇죠. 될 수는 없는 거죠. 뭐 저희가 뭐 이런 글 올린다고 뭐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리는 없죠. 그렇죠. 예. 반면 그 거대 미디어들은 아직도 그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제나 그 뭐 빠르게 이제 물건을 팔거나 그 뭐 선거에서 승리하는 이런 각종 프로파간다를 그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그 통제를 행사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단 그 학교뿐만 아니라 그 학원 같은 그 사설 기관을 통해서도 그 개인을 그 체제에 순응하게 세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그 미국은 학원들 안 다니지 않나요? 그 미국은 그 초중고등학교 한국처럼 이제 공부 많이 안 시키겠지 해서 그 우리나라 같은 학원들이 그 없이 그냥 학교 수업만 받는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아주 미국에도 그 아이들 학원 많습니다. 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사설 학원들이 많다고요? 예.
이건 또 미국답게 이런 것도 대부분 다 그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있어요. 아, 대형 프랜차이즈요? 예, 예.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 카진스키도 그 선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실반 러닝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이제 뭐 수학만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도 있고, 뭐 과학 전문 학원 뭐 매드 사이언스라고 뭐 이런 것 등등 되게 많이 있어요. 아, 이런 것도 다 프랜차이즈라서 이 프랜차이즈 수수료만도 뭐 $2만 뭐 10만 달러 하고 그렇다고 해요. 아니 그 사교육 학원들이 미국에 저리 많았나요? 예, 예. 뭐 미술 전문 프랜차이즈 학원도 있고, 그 외에 또 뭐 그 미국은 그 또 그 SAT라고 그 우리나라처럼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SAT 전문 입시 전문 학원들도 많아요. 아, 그래서 얘기가 좀 샜는데, 이렇게 그 교육이나 이제 미디어 등등은 그 점점 더 그 이제 인간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기법들도 이제 발전되어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그 나름 그 역사의 원칙이라는 것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5개의 그 역사의 원칙이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5개요? 예. 그러니까 1원칙은 그 오랜 세월에 걸친 그 역사에 영향을 미칠 그 작은 변화의 경우는 그 언제나 단기간에 끝나며 그 도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로 그 어떤 사회에 그 정치적 부패가 발생을 하면은 그 각종 그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만 얼마 안 가서 그 운동은 다시 나태해지고 부패는 슬며시 다시 일어나고 결국 어느 사회의 정치적 부패는 뭐 약간씩 좋아졌다 나빴다 이렇게만 있을 뿐 항상 일정한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듣다 보니까 그건 좀 와닿는 얘기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작은 변화에도 장기간의 추세가 막 바뀌는 사회라면은 거기는 막 수시로 막 추세가 바뀔 테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 장기간의 추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뭐 작은 변화에도 막 바뀌는 거면은. 그렇겠죠? 예. 그리고 제2원칙은 그러면 그러한 큰 장기간의 변화는 그 하나만이 아닌 그 여러 관계를 맺고 있는 변화가 동시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 하나의 변화로 그 사회적 변혁이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여러 요소들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원칙은 그 역사의 큰 변화는 그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 4원칙은 그럼 이러한 역사적 변화를 인간이 미리 설계할 수 있냐? 아니라고 합니다. 그 새로운 사회를 그 사전에 설계하고 그 의도대로 되어갈 리는 없다는 거죠. 그 사회 변화가 뭐 특상 공론으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예. 그 이 중에 그 3, 4원칙은 그 인간 사회의 그 복잡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복잡한 것을 예측한다거나 미리 설계해서 뜻대로 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요. 5원칙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속한 사회 형태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의 사회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있지요. 다만 그 사람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형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계속 그 변화하고 진화해 온다는 것이죠. 지금의 형태를 원하고 있으면 이게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 결국 이 사회 체제가 우리를 통제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저항하는 것, 즉 그 자유를 되찾아가는 것만으로는 이 체제를 개혁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인간의 그 자율성을 되찾으면서 기술도 발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카진스키는 이제 그런 생각은 그 순진한 생각이라고 말을 해요. 순진한 생각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정작 어떠한 그 실천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할 뿐더러 제시한다고 해도 그 앞에서 말한 제4원칙, 즉 미리 구상한 대로 될 리도 없고 오히려 엉뚱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유와 기술의 발전은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 각 정부에서도 지나친 산업화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뭐 개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는 그보다 훨씬 쉬운 가치의 문제도 해결을 못한다고 주장을 해요. 카진스키는 여기서 환경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당장 현재의 그 편의성을 포기하고 자원을 아끼자는 단순한 가치 아닙니까? 하지만 이 단순한 주제로도 학자나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는 일관성이라고는 뭐 일도 없는 그 온통 헛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서로 뭐 주도권을 잡으려고 뭐 파벌투쟁이나 일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문제도 해결 못하고 맨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인류가 무슨 재주로 그 자유와 기술의 공존이라는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고 이제 반문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편에서 그 카진스키 본인도 기술의 혜택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좋은 쪽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카진스키는 그 기술의 나쁜 부분만을 버리고 좋은 부분만을 취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해요. 아 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현대 어떤 기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대 의학의 경우 단순히 그 의학 그 자체뿐만이 아닌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 그리고 뭐 각종 그 진료 장비나 뭐 수술 장비 등은 온갖 그 뭐 공학, 물리학, 뭐 컴퓨터 등등 그 여러 분야에 의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기술은 그 자체만이 아닌 다른 여러 기술들과의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중 특정한 것만 배제하고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그냥 이러한 사업 기술 체제를 다 내다버리고 살아가는 것뿐이며 이것은 그 혁명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혁명이라고 해서 이제 꼭 뭐 무장봉기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꼭 무장봉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회를 이제 근본적으로 바꿀 획기적인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쭉 듣다 보니까 그 정부에 대한 불신과 그 자본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그 뭐 과거 뭐 프롤레타리아 혁명 같은 그 사회주의나 뭐 이런 뭐 무정부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이 카진스키 선언문은 이 선언문의 시작과 끝이 그 좌파주의에 대한 그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좌파주의에 대한 문제점이요? 예. 정말입니까? 예, 예. 의외인데요. 아까 그 물론 이제 그 모든 좌파주의가 그 뭐 사회주의나 그 뭐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제 그 좌파라는 것이 이제 모호한 성격도 있고 그래서 뭐 그에 대한 그 정확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거 일반적 경향을 얘기하는 거라고는 합니다만 그 사회주의나 뭐 집단주의, 뭐 페미니스트들, 뭐 정치적 올바름 등에 대해서 이제 뭐 비판적인 얘기를 여기서 다루는데 일단 그 크게 좌파주의에는 그 두 가지 심리적 경향이 있는데 그 하나는 열등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지나친 사회화라고 이제 그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열등감이랑 지나친 사회화. 예예. 그러니까 열등감은 그 단어 뜻대로만이 아니라 그 심리적으로 그 자신들은 이제 그 억압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단어 하나에도 원래의 뜻을 변형시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니그로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인종차별 단어죠. 그게 이 단어는 원래 인종 비하의 뜻이 전혀 없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실 그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네네. 하지만 그 이 단어를 그 부정적인 비하의 의미로 만든 것은 정작 그 인종차별 반대 운동가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단어도 그래요. 원래 이 단어는 그 서구적 시각에서 보는 그 동양적인 그 뭐 문화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총칭하는 단어였는데 지금은 이 단어가 그 동양을 무시하는 시각으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작 그 자신들이 그 억압받는다고 주장하는 그 해당 집단들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중산층 이상의 그 사회의 특권 계층이 이러한 운동가들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여성, 아메리칸 인디언, 동성애자 등의 그 집단들의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열등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개인의 능력을 사회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이제 카진스키는 말을 해요. 그 어떤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면 사회가 그 개인을 그 제대로 케어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 지나친 사회화는 아니 그 좌파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집단 체제를 거부하는데 그 좌파가 사회화되었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오히려 사회에 저항하는 척하면서 더 집착한다고 이제 그 카진스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흑인들의 차별 해소를 위해 그 사회 운동가들은 그 흑인이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업 등을 가질 수 있게 열심히 이제 행동들을 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흑인들을 백인 사회에 더 편입을 시키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소수 집단을 체제에 통합하게 하려는 것. 즉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에 더 맞게 더 충족시키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그 무슨 뭐 반기수 선언문이라더니 왜 이런 정치적인 내용들이 더 많은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 카젠스키가 이제 본인 스스로 그 이러한 그 자신 얘기가 이렇게 엉성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이 엉성한 좌파 얘기에는 많은 반론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현대 좌파주의에 있는 그 두 가지 경향, 방금 말했던 그 열등감과 지나친 사회화요. 네. 이 문제점은 그 좌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좌파에 좀 더 두드러져 있을 뿐 여기서의 문제는 결국 바로 그 현대 사회 문제점이며 이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 앞서 얘기한 이런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사회의 점진적 개혁으로는 불가능하고 결국 그 혁명이 이제 개혁보다 쉽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뭐 개인의 희생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뭐 프랑스 혁명이나 뭐 러시아 혁명 등으로 인해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혁명을 한다는 겁니까? 일단 여기서 그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그 인공지능이 너무 발전해서 인간의 감독이나 통제가 없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여전히 인간이 기계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그 레이 커즈와일 등등 그 여러 견해가 있고 예전에 우리가 다룬 적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기계가 결정을 내린다는 것부터 보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운명은 점점 기계에 종속되어 갈 테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계를 꺼버릴 수 없는 단계까지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그 단계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번 카카오 서버 화제만 봐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기계 기준도가 높은데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 20년 전에도 그때 한번 뭐 DNS 서버 오류로 인해서 뭐 전국의 인터넷 그 먹통 사태가 벌어졌지만 그때 피해는 지금보다는 적었죠. 아, 그랬군요.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그 인간이 여전히 통제권을 가져갈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개인의 PC,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쓰는 PC 등은 뭐 개인이 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형 시스템은 극소수 엘리트에게 이제 통제권이 넘어갈 거라는 겁니다. 이러면은 결국 그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는 그 전편에서 말했듯이 개인의 통제권, 즉 그 자유를 점점 상실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좀 개인적 의견을 또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의 뭐 저희가 갖고 있는 뭐 PC나 휴대폰도 다 네트워크, 즉 뭐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으면은 뭐 기능이 뭐 과거에 비해 무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뭐 개인의 통제권은 이 선언문이 쓰여졌을 때에 비하면은 점점 더 많이 미비해졌다고 봅니다. 카진스키 말이 맞는 거네요, 그럼. 예. 또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로 그러한 인공지능의 개발은 실패하고 여전히 인간의 중요도가 지금과 같다고 가정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건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렇게 됐다고 해도 점점 단순 작업은 이제 기계에게 넘어갈 테고 결국 그 인간에게는 더 많은 능력과 훈련을 요구하고 그 다른 사람을 밀어내야 내가 살아남는 그런 사회로 간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이 그런 사회 아닙니까? 맞습니다. 카진스키도 이미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점점 더 심화되어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는 그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그 엔지니어 그 빌 조이가 그 와이어드지에 기고했던 그 유명한 그 에세이가 있어요. 그 왜 미래는 우리를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언급되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그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번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미래는 우리를 필요하지 않는가? 아,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요. 네. 그 결국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시나리오 다 인간의 중요도가 줄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너무 그 디스토피아 소설이나 영화 같은 내용 같습니다. 그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어제 공상과학 소설이 지금은 현실이다. 이게 보통 과거보다 지금이 이제 기술 발전이 좋아지고 그런 이제 기술 발전의 성과를 얘기하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한 이런 디스토피아 쪽 공상과학적 내용이 현실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카진스키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그 기술 사회 체제가 사라지면요. 뭐 그것도 사람들에게 안 좋은 거 아닐까요? 그건 맞죠. 그러니까 인류에게도 이거는 굉장한 고통이 되는데 하지만 이 체제가 점점 거대해질수록 그에 따른 결과도 점점 더 고통스러울 테니 어차피 붕괴될 거라면은 한시라도 빠르게 가급적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사회에 맞서는 그 혁명을 주장하며 이 주장을 위해 이러한 행동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기술사회는 이제 앞으로 두 가지라는 겁니다. 붕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나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 기술사회 체제가 계속 유지되면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는 박탈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보다 더 자연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연은 그 테크놀로지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이미 급진적 환경주의자들은 이미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그 혁명 후에는 그 작고 분산화된 그 집단화를 주장하고 그 원시적인 환경으로 회귀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의문이 있는데 그 테크놀로지를 거부하면서 혁명을 하겠다고 하면 뭐 돌도끼 들고 파괴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 매트릭스를 봐도 그 기계를 박살내기 위해 그 기계로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APU요? 예, 그 로봇들. 그 마찬가지로 그 테크놀로지를 쓰지 않고 혁명을 이룰 수는 없다고 주장을 해요. 다만 그 활용은 하나의 목표. 무엇이냐면 그 테크놀로지 체제의 전복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쪽은 다르긴 하지만 그 현대 사회에서 그 점점 상실되어가는 개인의 존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조직이 뭉쳐서 뭐 시스템에 대한 테러를 행한다는 것이 영화 그 파이트 클럽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는 물론 이제 테크놀로지 얘기는 아니고 그 이제 소외되어가는 그 무시받는 그 현대인들이 그 뭐 그 남성성을 뭐 찾기 위해 막 그 매주먹으로 싸우는 그 마초적인 막 모임을 갖고 그게 나중에는 테러 집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이 영화와 그 카진스키의 선언문과 그 연관을 지어보는 그런 시각들도 있긴 해요. 그렇습니까? 예, 뭐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근데 그 기술적 특이점이 오면 오히려 그 인류의 여러 격차를 해소할 거라고 보는 시각들도 많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카진스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기술주의자들은 그 과학의 발전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인류의 기아 문제도 해결하고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이미 200년 전 산업혁명 때도 똑같이 했던 말이라는 겁니다. 그때도 예상대로라면은 산업혁명은 그 모든 인류를 가난해서 해방시켜야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기술적 특이점도 그렇게 안 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 선언문에는 뭐 많은 부정확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완전히 틀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은 사실에 부합할 거라고 하며 그 스스로 피해자가 아니면서 나는 피해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은 그 19세기 좌파주의와 그 초기 기독교에도 있었지만 그 지금과 같이 두드러지진 않았다면서 이 문제는 결국 뭐 역사가들의 몫이라고 하면서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 마지막이 좀 의외이긴 한데 아무튼 이 선언문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 이 선언문을 그 옹호하는 측이든 비판하는 측이든 이제 공통적인 것은 이제 극단적 테러리스트의 저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과정도 그 폭력적 혁명을 부추긴다는 것은 이건 누구나 다 비판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네. 또한 그 현대 사회의 복잡성을 너무 외면하고 그 사회와 그 테크놀로지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그 너무 그 좀 스테레오타입적인 면이 있고 그다음에 뭐 실제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그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며 이제 구체적이 못하다는 지적도 많아요. 너무 이 시각이 좀 그 흑백 논리로만 본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반면 그 현대 사회 문제점과 이 기술이 그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그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해서도 이제 그 돌이켜 볼 만한 내용이라는 의견도 꽤 있습니다. 그 앞서 언급한 그 빌 조이의 기고문에서도 그 향후 다가올 그 이제 커다란 기술적 변화 뭐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 변화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볼 내용이 많다고 보는 시각들도 있고요. 그 테러 행위는 용납할 수 없지만 이 선언문은 그 디스토피아 소설로 유명한 그 1984와 올더시 헉슬리의 그 멋진 신세계에 그 견주할 만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저희는 뭐 이제 내용을 소개할 뿐이고 이제 뭐 평가는 이제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더 잘 하실 거고요. 그 기회 되면은 그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반기술 혁명 그 안티테크 레볼루션과 그리고 또 그 언급했던 그 빌 조이의 그 와이어드지 기고문 왜 미래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가 등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는 시간을 나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 3부에 걸쳐 유나바머로 알려진 그 테드 카진스키와 그의 저서 산업사회와 그 미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